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것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잘 듣고 많이 배우고 함께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김 의원님은 집권 여당이라서 아무튼 큰 책임감도 다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를 해주실 분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상 간단한 기회식을 모두 마치고 주제 발표에 앞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기념 촬영을 내외 기금과 함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분들과 패널분들 중심으로 가운데 쓰시고요. 네, 앞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올라가시면 됩니다. 사장님하고 올라가십시오. 예,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네 분께서 해주실 예정이고요. 전부 다 주제들이 전부 다 지역에서 듣기 어려운 아주 귀한 자료니 다리를 희석하지 마시고 주제 발표까지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제 발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책, 데이터 네트워크와 AI라는 주제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 최후의 과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후의 과장님의 양력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 정책과장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최후의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우혁 정책총괄과장입니다. 원래는 저희 실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와서 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실무자감이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지 않나 싶은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와서 발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지역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들을 막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구미가 힘든 점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는 이제 정보통신부부터
얘기를 나왔는데요. 지금 사실은 뭐 구미가 그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특히 이동통신 분야에 있어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동통신 인증 랩이라든지 그 웨어러블 그 상용화 직전에 기술을 갖다가 중소기업 기술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역할을 사실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국내 이동통신의 성장에 일부 구미시가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오늘 제가 발표를 하고 설명을 드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 정책 방향을 정부가 잡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를 잘 보시고 나면 아마 과거에 구미가 했던 역할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뭐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이제 5G로 진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구미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그 발표드리는 부분들이 오늘 그 의미 있는 행사인 구미시의 신성장 동력 창출 세미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 보시면 4차 산업혁명과 DNA 정책입니다. 이거는 저희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도에 정책 방향으로 잡은 데이터, 톡, AI 중심의 정책을 DNA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대 부분부터 해서 과기정통부의 역할까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저희가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좀 비교를 해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계화혁명의 기반인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전체를 2차 산업혁명도 19, 20세기 그 다음에 정보화를 갖다가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막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라고 보게 되면 산업혁명의 주기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진다는 말은 시작과 끝음이 짧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저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능과 정보 AI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부분은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갖다가 저희가 분층을 하는데 지능 정보 기술이 기반이 되는 사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강조하던 부분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축적과 장인정신이 기반이 됐다면 현명하게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충격 시험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계획과 테스트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시대는 신속한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 시장의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금 극단적인 예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이거는 물론 2017년도의 데이터이지만 광군제 11월 달에 보통 보면 어마어마하게 쇼핑을 많이 하는 시점에 관련된 겁니다. 17년도에 11월 달에 중국의 광문제 때 자체 개발한 AI 기반이 얼마나 무서운 기능을 발휘했냐면 특별회는 4억 개를 갖다가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이 4억 개 아니고 숫자가 안 와듯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4억 개 밴을 만들려면 전문가 100명이 300년이 걸립니다. 이거를 갖다가 AI
루반이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서 대형 광고를 통해서 상품 조회수를 100% 이상 증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 정관기 회장님 와 계시는데 저희가 농담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자동차 제조사의 경쟁자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구글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구글이 웨이모라는 택시 지원 서비스를 발표하고 여러 IT 업체들이 사실은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 텐센트 예를 들는데 저희도 조금 보수적인 예지만 지금 아마 좀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 전통적 범죄에서 벗어난 유한 현상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보다도 기업들이 먼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PPT 자료에서 실리콘밸리의 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 빠졌습니다. 파암입니다. 중간에 A를 하나 붙이시면 F를 빠져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독일은 전통적인 산업 강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더스트리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더욱더 어려운 게 옆에 있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자본력으로 사실은 AI, 빅데이터에 대해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저희 우리나라 정부가 GDP 대비로는 R&D 투자가 전 세계 1위 수준에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400조가 400조.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다르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저희가 진단을 했을 때 3차 산업혁명에서 저희가 ICT 기술을 가지고 정보화에 성공한 국가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미에서도 이동통신과 관련된 많은 기여를 행보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네트워크에 대한 우수한 ICT 역량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의 경쟁력이 아직도 ICT 분야에 살아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약점은 경직된 규제 환경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신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고 있는 4차 산업대응인 아이코리아 4.0,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DNA 정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성장의 부분입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아이코리아 4.0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부에서 추가하고 있는 지향점은 좀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improvement, 삶의 질 개선, intelligence, 지능화입니다. innovation, 혁신이고, inclusiveness, 포용성이고, interconnectivity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하위 구조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기반의 DNA 정책, 산업경제에 대해서 진흥화를 통한 주역산업 보도와 신산업 서비스 창출이 뒤따르고요.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창의융합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이 혁신성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DNA 정책이 많이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 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반이 되는 혁신 인재 양성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 끝에 보시면 19년 투자가 18년 대비로 보면 72%나 저희가 증가시켜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데이터를 더 잘 쓰는 효과를 만드는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이 기반이 되는 산업, 수소 경제가 기반이 되는 기술 개발을 갖다가 포함한 산업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재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아까 저희의 약점이 경직적 규제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 날 시행이 되고 지난주에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총 7건의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지금 지속적인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신규 벤처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노규성 회장님도 참여하셨던 4차위에서는 규제 제도 혁신을 위한 해커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장벽이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DNA 측면에 있어서는 공공 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작년 12월 1일에 5G 전파를 전 세계적으로 B2B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AI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기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진흥화 측면에서는 스마트 시티, 지원도시를 지정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도 2021년까지 3만여 개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지금까지 2,800개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DNA를 말씀드리는데 부문별로 저희가 어떠한 전략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D입니다. 데이터.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시장을 22년도에 10조로 만들고 기업 빅데이터 이용률을 22년도에 20%까지 올리기 위해서 데이터의 가치 사슬 전 주기의 혁신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개방에 있어서는 저희가 빅데이터 센터를 한 100여 개 정도 만들어서 기업들이든지 공공 분야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터를 먼저 만들고요. 그 모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10개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 유통을 하고 나서 분석 활용에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5G로 저희가 다시 한번 글로벌 ICT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1일에 세계 최초로 B2B 서비스를 했지만 올 3월 달에, 다음 달에 스마트폰 기반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하면서 관련된 전후방 산업, 융합 서비스를 적극 개발, 도입해서 전 세계의 5G 시장을 저희가 끌고 나가겠다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분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가 모든 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누구나 AI를 갖다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AI 허브를 갖다가 확대를 하고 브랜드 챌린지 같은 도전적인 R&D를 통해서 기업들이 다양한 AI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또한 지금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AI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분들은 AI 대학원을 갖다가 이전에 3개 정도 지정을 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AI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학, 물류, 지능의 교통, 치매는 돌고 이 8대 산업은 혁신 성장
플랫폼과 함께 양대 축입니다. 8대 핵심 선도 사업이라고 정부에서는 지칭을 하고 있고, 예산도 아까와 비슷하게 플랫폼과 함께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예산들을 갖다 투입하고 있는 8대 분야입니다. 스마트 공장, 미래 자동차, 핀테크, 드론, 바이오 헬스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과기정통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면서 인력 양성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마 구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두시는 게 맞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AI의 기반이고 시큐리티의 기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를 해서 미래 인재를 키우고, 실무형 인재를 대학 단위에서 키우고 난 뒤에 고급 인재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같은 차기적 그리고 혁신적인 그 아카데미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저희가 신규로 만들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기정통부가 할 역할은 뭐냐? 크게 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입니다. R&D 예산을 잘 배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들이 믿고 기업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러한 전략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지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R&D 투자 혁신입니다. 2019년도에 R&D 예산이 총 20.4조 이러한 예산들을 갖다가 잘 배분하기 위해 여기처럼 핵심 기반, 산업 융합, 인력 양성, 제도 정책이 잘 연계된 파이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 정보화 사업의 진흥화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대 초반에 정보화, 이후에 통합과 융합을 거쳐서 지금은 모든 국가 정보화 사업의 진흥화에 저희가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재원 배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략을 갖다 수립하고 하는데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크게 두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예정이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과학기술 중요정책에 대해서 검정부적인 조정을 내나가면서 민간위원장이 중심이 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부처의 실행계획을 민간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설명드린 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분야 정책인 DNA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드리면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는 역할은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지금 말씀드린 DNA와 지능 아래에 많은 노력을 갖다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 ICT를 선도하면서 저희가 리딩했던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은 조금 뒤쳐져 있지만 결코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외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촉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방송생산성 노규 선배님께서 발표드립니다. 노규 회장님께서는 전직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회장, 전직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으로 계십니다. 노규 회장님. 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구미 경제가 워낙 잘 나갔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수축사회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팽창사회의 패러다임에서 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런데 지금 이미 여러 가지 고령화도 그렇고 지금 사회가 수축사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또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그동안에 구미시가 갖고 있었던 경쟁 역량을 다시 재점화해서 구미 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축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제조 혁신 전략으로서 스마트 팩토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정책도 여기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가 우리나라가 4대 제조 강국이잖아요. 잘 아시듯이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 중국 이렇게 강국인데 사실 제조가 취약해지면 내수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의해서 결국 공장의 완전 자율적 체계, 기계에 의한 시스템이 도입돼서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지멘스 같은 그런 세계적인 뉴스 기업은 이미 완전한 형태의 지능형 공장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독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수준은 1단계, 잘 조금 강소기업 경우는 2, 3단계 이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걱정할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용성장이라고 하는 한 축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바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제조업이 혁신성장을 이끌어내야만이 결국 52시간을 맞추기 위한 생산성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결과로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생산성 이게 가도로서의 생산성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바로 중요한 제조 혁신은 스마트 팩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적 제약으로 저도 20분 이내에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배포된 내용은 2-3시간 하면 맞는 내용일 텐데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워낙 빠르고 저도 요약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앞에서 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과 생산성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소기업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 말씀과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제조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똑같은 그림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손으로 만들다가 기계로 만들면 기계로 만들다가 공장이 서면 공장에 자동화가 되면 이러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산업혁명은 생산성 혁명하고 궤를 같이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진흥화 혁명이라고 요약한다면 진흥화를 통해서 또 다른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성 혁명은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달라진다. 즉 맞춤형, 1:1 맞춤형 생산까지 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사실
생산성 문제가 과학적으로 측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프로세스라든가 혁신적 아이디어, 창의성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사실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기존의 노동이나 자본 중심의 요소 투입에 의한 생산성 문제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생산성이 논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생산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도표에서 이제 아까 비슷하게 했는데 이건 뭐 사실은 제가 만든 건데 이 도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매우 1, 2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국가가 어렵고 국민이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하나 앞장서자 이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 우리가 IMF 지원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식 기반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인터넷 기반을 확충해서 인터넷 강국이 됐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까지 디지털 경제를 전환을 해서 세계에서 ICT 이 기술 역량이 3위까지 올라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ICT 정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그 시기에 ICT라고 하는 그 산업도 중요하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그 산업이지만 ICT는 궁극적으로 기존 산업에 들어가서 그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가 경쟁력 이게 추락을 하게 되고 ICT 경쟁력이 16위까지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가 도래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준비도가 25위로 추락하는 결과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 구조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역시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하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우리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기회로 삼자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리딩하는 그런 재도약의 기회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의 현재 모습을 잠깐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과거에 요즘은 이제 대기업들의 행태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그룹은 임직원의 평가 지표가 재무적 평가 지표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가 50%까지 차지하게 바뀌었는데 이 사회적 가치는 중소기업 간의 상생 지표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KBC에서 SK텔레콤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금융그룹에서는 어제 그 MOU를 했는데 소셜 벤처를 육성하는 플랫폼 사업을 저희 KBC하고 같이 하기로 하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회적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기업의 문화가 확산이 되는데 이건 문재인 정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듯이 문재인 정부는 포용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정책 프레임을 내세웠는데 공공기관과 정부가 효율성만 강조해왔던 지난 시절과 달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익적 가치,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그 평가 지표에 30%를 반영을 했는데 이게 민간으로 와서 50%까지 늘려나는 그런 SK그룹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가 국가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양극화 문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소가 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평평한 운동장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제도적인 것도 마련이 되겠지만 문화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건 잘 아시는 거고 기술 유용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 제가 구미에 와서 뭐 대기업에서 부장을 하나 나와서 그때 이승희 교수님하고 같이 그 기업에 토요일 날 나가서 임직원들 강의를 했었는데요. 원가 절감을 대기업에서 원가 절감 오다가 떨어지게 되니까 밑에 있던 직원이 와가지고 사장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0% 원가 절감을 중소기업에게 그냥 내려버리는, 쉽게 원가 절감을 하는데 중소기업은 그걸로 인해서 추가로 노력을 해도 혁신을 해도 그 수익이 다 대기업으로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인력 빼가지고 사회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열악하고 중소기업 안 보내려고 하고 있고 장가도 갈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가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의 위협이 있는 이런 상황에 돼 있어서 현장의 그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작년과 올 초에 3회에 걸쳐서 중소기업 CEO분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해왔고요. 올해도 계속 해올 생각인데 이승희 교수님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북미에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마련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 그리고 국회에도 가서 말씀들을 나누고 제도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갖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계시던데, 조사해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분을 또 한정기업에 전가하는 사례도 생기고, 또 기존 직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되니까 나도 인상되겠지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원가 상승 요인이 나타나는 일이 있고, 또 지역 업종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경영난이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동영상 되는 건가요, 촬영이? 근데 이거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작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39% 좀 많고 68시간이었던, 통상적으로 우리가 68시간이 일했는데 52시간으로 단축되다 보니까 30%의 생산성이 향상돼야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사람을 더 뽑아야 되면 이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률적인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야근도 하고 또 주말 근무도 해가지고 1.5배, 2배의 급여를 받으면서 300~400씩 받았는데 52시간만 해야 되니까 임금이 결국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잡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투잡을 뛰다 보니까 피로도가 증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더라.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 건의를 하게 되고요. 규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 활동의 위축이라는 현장 규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최근에 어제 그 노사정위에서 6개월로 그 유연성을 확대하는 그런 것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희망적인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요.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조금은 인식이 나아졌지만 준비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구미 지역의 경우
강점으로 보면 이 업종 특화가 굉장히 아래도 축적이 되어 있는, 그리고 산학연 융합 클러스터도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데 비해서 약점도 있고, 대기업들이 특히 해외 수도권으로 나가면서 상당히 위험 요인이 있어서 그런 강점과 약점을 잘 조합하는 전략적 도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은 스마트 팩토리, 농업의 경우는 스마트팜, 서비스의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특히 도시를 비롯한 행정정신과 스마트 시티 도입 등의 내용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정부의 그 지원 정책에 있어 2022년까지 3만 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6만 6천 개를 창출하고, 특히 상생형 모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되는 경우에는 같이 가는 그런 경우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조금 줄죠. 그렇지 않은 이제 자기 제품 생산하는 경우는 5대5의 정부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부와 중기벤처부, 과기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성과를 보게 되면 생산성, 일자리 창출, 수출 증가 신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데, 시가전 생산성이 30%가 높아가고 있고, 특히 불량률이 낮아지게 되니까 불량률 낮아지게 되고 납기를 준수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고객의 신뢰가 높아져서 더 주문이 들어오게 되고 공자를 증설을 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기업들을 보면 대개 이 기업들의 경우는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돼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불량률을 줄이고 또 매출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여성 일자리도 만들고, 특히 전기료도 에너지료도 줄이는 이런 혜택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7,800개 정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목표가 3만 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지금까지 도입된 많은 기업들은 100명 이상의, 그리고 매출액 500억 이상의 기업들인데, 그 밑으로 내려올수록 자본 규모가 더 많을 텐데 이 기업들은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생산성 본부에서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기 이제 소개될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사전 기반 조성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 또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할 인력이 자체 인력 내지는 공동 인력, 이런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바로 이렇게 준비 단계, 기초 단계, 도입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도입 단계는 3단, 5단계의 스마트 공장이 있고, 준비 단계는 통상적으로 공장 안에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런 기본적인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준비 단계고, 그 다음에 기초 단계는 아주 저비용의 구조로 부분적인 간이 자동화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성과를 내게 될 때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게 돼 있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작업 환경 개선하는 것을 생산성 공과 시범 사업들을 해가지고 이거 성과를 정리해서 이 HA까지 저 원가 구조의 자동화까지 해서 이걸 정부에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 안에 3만 개 안에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야만이 결국 3만 개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산업 혁신 운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병행 체계라고 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찾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해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가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5단계의 본격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게 되면
ICT가 미주형 하는 단계로부터 기초 단계까지 고도화 단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라든가 이런 회사처럼 지능형 공장 안에서 지능형 시스템이 들어가서 자동화 단계로 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기술 수준은 지금 개발을 한참 해나가고 있는 수준이고 현재 요 4개의 수준 단계는 우리 기술로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수준별로 보면 초기 단계는 실적 관리하고 체크하는 단계라고 하자면 그것이 모니터링 되는 단계, 데이터를 보여주는 단계,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 유무를 파악하는 단계, 이게 어느 정도 진흥화되면서 추적하는 단계,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계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진하는 것은 공장의 스마트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측정하고 진단하고 사전 컨설팅을 해서 사업 컨설팅은 이제 실질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는 그런 단계가 될 텐데 이런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솔루션만 갖다 놓고 그 솔루션이 결국 멀찌가 쌓이게 되는 그런 형태의 스마트 공장이 사실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단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건